그런데 최근에 제가 시황에서 소개를 드렸다가 굉장히 많은 찬반 논란들, 굉장히 많은 설전들이 있었던 어떤 의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은 올해 8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3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즉 한화로는 대략 4억 8천에서 5억 정도까지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너무 급진적인 주장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찬반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금리 인하가 될 때의 상황과 안 될 때의 상황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이벤트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일시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증거로서 지금 갑자기 또 나스닥과 굉장히 커플링이 되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 증시가 결국은 금리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그런 유사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미증시에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커플링 됐다가 여기에 커플링 됐다가 반복이 되는 움직임들을 통해서 이제 또 비트코인은 본인만의 정체성들을 가지고서 본인만의 어떤 움직임들을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죠. CPI가 발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CPI가 하회를 했습니다. 예측치 하회를 해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또 다시 하락을 했죠. FOMC 결과에서 금리 인하를 원래는 이제 올해 3월달 점도표 보면 3번 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좋아, 3번은 너무 많아. 그러면 근데 한 번은 너무 작아. 2번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FOMC에서 그 기대를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들인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어떤 시간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크게 작용하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들, 즉 채권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비트코인은 대체 자산이지만 그럼에도 기관들은 위험 자산으로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주식이나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단기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큰 호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대감에 의한 악재로서 단기적인 하락이 좀 불가피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작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금리가 이렇게 높았는데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무조건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변수는 사실상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풀려야 된다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미국의 재무부라든지 연준에서는 여러 가지 바이백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미국의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를 2번 인하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 관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 대신에 그렇게 해서 어떤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대선 이후의 기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눈여겨보시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선을 위해서 강제로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풀었다라는 거는 대선이 끝나면은 그걸 유지할 만한 또 요인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그걸 만약에 걷어들이거나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 부대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시경제 변수는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올해 전반을 두고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는 이슈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암호화폐 관련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 말이 무슨 내용이고 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우선 트럼프는 지금 완전히 친암호화폐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본인이 집권하던 당시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트럼프 같은 인물들은 달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굉장히 눈에 가시 좀 불편한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스탠스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체적인 암호화폐 업계가 모두 다 트럼프의 어떤 진영으로 다 사실상 붙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저께 지난주죠.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완전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첫날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겠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 얘기는 절대로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만큼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때문에 당선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노선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SEC에서 어떤 하고 있는 이런 집행유지의 규제들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입법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안들,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SAB 121이라고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금융기업들, 즉 은행 같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규정들을 SEC에서 만든 거죠. 그랬더니 미 의회에서 이걸 못하게 무효화 법안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걸 결국은 바이든이 최종 폐지를 했거든요. 나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친암호화폐 수장으로서 트럼프, 반암호화폐 바이든, 이런 경쟁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훨씬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기부금을 암호화폐로 받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죠. 자, 이 얘기는 본인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번 대선의 쟁점은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어떤 바람 때문이 아니라, 이번 대선의 쟁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암호화폐가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이든이 되더라도, 뭐 트럼프가 되면 훨씬 좋지만 바이든이 되더라도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런 식의 정책을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작가님의 신간에서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까지 도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격적인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시황에서 소개를 드렸다가 굉장히 많은 찬반 논란들, 굉장히 많은 설전들이 있었다, 어떤 의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은 올해 8월, 내년 8월 아닙니다. 올해 8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3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즉 한화로는 대략 4억 8천에서 5억 정도까지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너무 급진적인 주장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찬반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올해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동력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그 가격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50만 달러라고 얘기한 그 부분들, 그거는 누구의 주장이냐 하면은 우리 가장 유명한 또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이 아크의 캐시우드 CEO가 했던 얘기입니다. 본인이 2030년까지 아마도 150만 달러, 한화로는 대략 18억 정도 되는 금액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030년에 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어떤 정도의 영역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보면은 기업 재무와 송금 네트워크, 국고, 신흥시장 통화, 결제 네트워크, 압류 방지 자산, 기관 투자, 디지털금, 이렇게 5가지 항목들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모든 결과가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어떤 입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 전체 시가총액의 50% 정도를 도달하면서 나머지 조건들을 만족시켰을 때 18억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이 지금 채택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나 전체적인 어떤 추세들로 봤을 때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얘기는 비트코인은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자산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나가야 되는 자산이다,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더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은 꾸준히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여기에 더 중점을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가 최근에 또 했던 얘기는 비트코인이 금융 슈퍼 고속도로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380만 달러, 한화로 51억까지 갈 것이다, 또 이런 급진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점입니다. 올해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가치는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한다, 여기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이벤트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이제 최종적으로 돼서 자본들이 유입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제 조건으로 중요한 게 결국은 거시경제 이슈거든요. 거시경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미국의 기관들은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개인들은 뭐 그런 것들 안 가리고 그냥 막 투자를 할 수가 있겠지만 기관들은 훨씬 더 신중하고 그리고 해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감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시경제 이벤트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거시경제 이벤트들의 어떤 훈풍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결국은 대선입니다. 대선을 필두로 해서 이 대선을 위해서 돈풀기를 하고 경기를 부양을 하고 자산시장을 상승을 시켜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이 대선이 있었던 기간들 있죠. 그 연도에는 8월부터 11월 정도까지는 증시가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었는데 닷컴 버블이 있었던 시기와 금융위기가 있었던 그 시기에는 그것들이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게 그때는 돈 풀기가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그 시기였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통화 긴축을 지금 단행을 해서 1년 이상, 1년보다 더 많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훈풍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을 더 완화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점으로 봤을 때 대선을 중심으로 아마도 어떤 통화정책 완화와 돈풀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생태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거 뒤에서 제가 좀 생태계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끝까지 다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알트코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많이 회자되는 게 비트코인 생태계죠.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인 겁니다. 그냥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 자꾸 딴짓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적으로 안정성이나 보안성이 최고죠. 이렇게 안정적인데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거죠. 유동성도 가장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만 좀 떨어질 뿐이지 나머지 두 개가 너무 굳건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다른 돈벌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도를 하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비트코인 레이어 1, 즉 비트코인은 레이어 1이죠. 이 비트코인 레이어 1 위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보자. 그런 움직임들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회자되는 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오디널스와 BRC20 그리고 룸 프로토콜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룸 프로토콜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비트코인 레이어 1을 그냥 건드리기는 뭐 느리고 하니까 뭔가 우리 좀 특별한 걸 해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트코인 레이어 1 옆에다가 비트코인 레이어 2를 하나 붙인 거죠. 그래서 레이어 2를 통해서 여기 스마트 컨트랙트를 달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는 이 비트코인 생태계와 뭔가 교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대표적으로 스택스입니다. 그 스택스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폐지,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고 뭐 상장 폐지가 얘기되고 있는 뭐 알렉스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그 위에서 만들어진 뭐 탈중앙화 거래소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류로 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고 그 중에서도 지금 조금 더 최근에 이제 회자되는 거는 룸 프로토콜인데 DOG라고 해서 독이라고 하는 민코인이 최근에 급등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룸 프로토콜에서 발행된 민코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기서 뭐 몇 가지 어떤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게이트.io라든지 아니면 매직에덴 이런 데 가셔가지고 룸 프로토콜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시면은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젝트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은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아주 소량으로 정말 소량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은 아주 공부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거죠. 대신에 그런 어떤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때는 정말로 잃어도 되는 돈 정도 아주 소량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사도 괜찮을까요? 작가님만의 매수 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뭐 언제든 사도 괜찮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제든 사도 괜찮은데 알트코인은 절대로 언제든 사면 안 됩니다. 알트코인은 종목보다 매수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걸 정말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책에서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알트코인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가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여쭤보셨으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투자자는 일단은 비트코인으로는 단타를 안 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굳이 알트코인도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단타를 칠 이유가 이제는 좀 없는 거죠. 워낙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DCA를 통해서 즉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
분할 정액 매수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냥 꾸준히 매주 혹은 매달 매일 이렇게 매입을 해주셔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중기적으로 좀 효율적인 투자를 원하신다, 그런 분들에게는 가장 저평가된 구간을 찾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SOPR 지표 같은 거를 뭐 크립토 퀀트나 아니면 글래스노드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1보다 더 내려가는지 구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즉 많은 투자자들이, 그 중에서도 쇼텀 홀더, 즉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 어딘가, 그걸 찾아보시고 그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시면은 굉장히 나중에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매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도도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온체인 지표가 굉장히 거품 시그널을 가리키는 때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매도할 때는 선물 거래 지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선물 거래 지표가 뭔가 가장 명징하게 티가 나거든요. 그때 막 레버리지 써가지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막 레버리지를 막 엄청나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것들이 다 온체인 지표나 선물 거래 지표 상에서 뭐 펀딩 레이트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다 거품 구간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 구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이제는 거품 구간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들을 펼치시면은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